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작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불경기에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먹고 살 걱정은 해본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방송을 타면서 손님들이 더 많아진 덕분에 가게 확장도 했죠. 주변에선 다들 부럽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게를 냈다 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전 시어머니 덕분이죠. 맞습니다. 저는 한번 이혼을 한 아픔이 있어요. 보통 갈라서고 나면 시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다는데, 전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이 된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가난뱅이 생활을 탈출해 대박을 낼 수 있었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 고아입니다. 7살 때 엄마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비가 오던 어느 여름날, 엄마는 제게 단팥빵과 흰 우유를 사줬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음식인지 개는 감추듯 먹고 있자니 엄마가 제게 말했죠. 은수가, 엄마 잠깐 요 앞에 좀 다녀올 테니까 빵 먹고 있어. 어디 가는데? 누구 좀 만나러. 여기 있어. 금방 올 테니까. 나도 가면 안 돼? 안 돼, 여기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즈음 엄마도 떠돌이 생활에 지쳐 있었고 누구든 만나서 정착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니 제가 방해가 돼 떼놓고 가려던 심산이었겠죠. 빵 먹고 있어. 금방 올 테니까. 알았어. 빨리 와야 돼, 엄마? 엄마는 제가 금방 돌아오겠다고 숟가락 물고 도장까지 찍어줬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저는 빵집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서를 거쳐 보육원에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몇 번 입양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필사적으로 거부했죠. 언젠가 엄마가 다시 저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아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돼 보육원에 나올 때까지도 저를 찾지 않았거든요. 결국 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약간의 돈으로 고시원방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보육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직장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가진 거라곤 고등학교 졸업장 뿐이었지만 어린 나이를 무기로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죠. 남의 돈 버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수학에 약했던 저는 처음 몇 달간은 계속 실수 연발이었어요. 오죽하면 사장님이 은숙이 너 방원장 얼굴 봐서 뽑아주긴 했는데 일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어. 이대로는 나도 계속 데리고 가기 힘들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회사를 잘리면 새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고 보육원 원장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아 마음도 무거웠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부터 전 2시간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실을 비롯한 사무실을 싹 청소해두고 제 자리에 앉아 그날 할 일들을 미리 해뒀죠. 그리고 제 직속 사수가 오면 바로 커피 한 잔을 타드린 다음에 제가 해둔 일을 보여주면서 확인받았습니다. 사수도 그런 제가 기특했던 건지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잘 알려줬어요. 덕분에 실수는 눈에 띄게 확 줄어들었고요.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굳이 사수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제가 많이 기특했던가 봐요.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청소 싹 해두고 이 미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직원 하나 잘 붙었다니까. 은숙이 오늘 뭐하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저를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몇 번 맛있는 밥 다 사주셨고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특히나 어릴 때 엄마에게 버려진 아픔이 있었던 저로서는 처음으로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전 자진해서 매일 2시간씩 일찍 출근해 사무실을 청소했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월말 거래 내역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얼마나 주판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9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버스가 끊기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막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휙 들어오더군요. 사장님이었어요. 뭐야, 운숙이 너 아직도 집에 안 간 거야? 네, 일이 좀 남아있어서. 아이고,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사장 미안하게. 이거 연말에 아주 보너스를 두둑하게 넣어줘야겠어. 어?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요, 뭘.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에요. 버스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태워줄게, 임마. 밥 먹고 가. 계속된 권유에 결국 전 사장님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간단한 안주와 술을 파는 일본식 술집이었죠. 사장님은 기분이 좋았던 건지 꽤나 거나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갈수록 사장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자꾸만 제 쪽으로 몸을 붙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현숙이 너 남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래? 이렇게 예쁜데 왜? 그럼 마지막으로 남자 만났던 게 언제야? 남자 만나본 적 없는데요? 뭐? 없다고?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왜 안 사귀었냐? 사귀고 싶었던 적은 없냐 하면서 끈질기게 남자에 대한 질문만 하더라고요. 전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졌어요.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데다 가정까지 있는 분이 제게 왜 이러나 싶었죠. 급기야 사장님은 실수인 척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주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자를 모르는 저라고 해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겁먹은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장님 술 드셔서 저 데려다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저 먼저 가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어디 어른이 있는데 먼저 일어나겠대? 내가 임마 어? 너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여기 앉지 못해? 죄송해요. 얼른 집에 가봐야 해서요. 에이, 내가 택시 태워서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걔집애가 사장이 술이 마시면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먹여주고 하면서 고분고분하게 굴어야지. 얼른 이리 앉아. 사장님은 급기야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저를 자기 옆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 제 팔에서 사장님의 손을 떼어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뒤로 저를 감췄죠. 누군가 했더니만 옆자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던 남자였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하시죠. 여자분이 싫다잖아요. 넌 뭐야? 갑자기 등장한 남자 때문에 사장님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제야 가게 한 손님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것 같았죠.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 이 친구 회사 사장이에요. 어? 사장으로서 직원한테 괜히 할 얘기가 있어서 붙잡은 것 뿐인데, 이 친구가 괜히 오버한 거라고요. 사장님은 갑자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어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남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세요. 하고 속삭이더군요. 그 말에 갑자기 없던 용기가 솟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쪽으로 계속 몸 붙이시고 손도 막 주물럭댔었잖아요. 그게 사장이 직원한테 해도 되는 행동인가요? 하고 사장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해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욱 용기 생긴 저는 그리고 사장이 직원한테 할 얘기는 일 얘기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일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저한테 남자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하고 쏘아붙였죠. 사장님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지갑과 차키를 챙겨 가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숙이나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오늘부로 넌 해고라고! 소리치는 걸 잊지 않았죠. 끝까지 치졸하게 굴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죠? 괜히 제가 나서서 곤란해진 거 아니에요?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가 걱정스럽게 제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잘렸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했거든요. 이런 회사 더 다녀봐야 뭐 하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제가 괜히 나서서 직장을 잃으신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하네요. 괜찮아요. 당분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죠 뭐. 그러자 남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 근처에서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호랄바가 그만둬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 있으세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제 책임도 있으니까 시급도 잘 챙겨드릴게요.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전 바로 다음날 남자가 어머니와 둘이서 일하고 있다는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2층까지 있는 쌈밥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점심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손님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가게였죠. 딱 봐도 곱게 자란 아가씨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남자의 어머니, 그 식당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사장님은 저를 못 믿어했어요. 비쩍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제가 금방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저는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만 했죠. 전 저도 모르게 저 곱게 자란 아가씨 아니에요.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컸는데요. 악밖에 없는 독종이니까 일단 뭐든 시켜만 주세요.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밥 먹고 있던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어찌나 창피하든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제 얼굴을 보면서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6일을 그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서빙과 주방재료 손질이었죠. 사무실에서 주판을 두드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듦이었어요. 고된 노동에 팔다리가 너무 부어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끙끙대면서 자야 했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다른 일자리를 좀 더 알아볼 걸 그랬나, 급한 마음에 너무 바로 한다고 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도 처음에 뱉은 말이 있어서 차마 그만둔다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점점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같은 고아 출신인 제게 연민이 느껴지셨던가 봐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무섭게 야단쳤지만 그만큼 잘 챙겨주셨어요. 집에 가서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일이라면서 아예 가게에서 삼시세끼를 다 차려주셨고요. 명절이며 제 생일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셨죠. 제가 많이 편해지신 건지 가끔 같이 술이라도 마실 때면 푸념 아닌 푸념도 하셨어요. 은숙이 너도 알겠지만 내 팔자가 참 박복하다 박복해.
부모 잃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가게 차려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사나 했더니만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버렸어. 그래도 사장님한테는 아드님이 있으시잖아요. 저 여기 오게 된 것도 다 그분 덕분인데 정말 아드님 멋지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말 마라. 너까지 그놈의 반말한 상판되게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지혜비 닮아서 얼굴 반말한 거 말고는 아무짝에가 쓸만갔어. 응? 내년이면 30놈이 아직도 지엄 같은 꼴이나 빨아먹으면서 허구한데 술이나 퍼먹으러 다니고. 아휴 그놈은 대체 언제쯤 철이 들는지. 사장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들인 상철 씨였어요. 저를 전 회사 사장님한테서 구해준 바로 그 남자였죠. 당연히 제게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사장님에게는 그저 철부지 아들일 뿐이었던가 봐요. 사장님 가게를 물려받겠다시고 대학교까지 중퇴해놓고는 허구한 날 팽팽 놀기만 한다더군요. 사장님을 존경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철 씨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남자가 돼서 별다른 꿈도 뭣도 없이 부모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놀고 먹는 게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사장님이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홀 청소를 마치고 주방 청소를 하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장사 끝났다고 말하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사장님의 아들인 상철 씨였어요. 은숙 씨, 아직 안 간 거예요? 은숙 씨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어디서 또 술을 그렇게 마셨는지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전 그런 상철 씨에게 오늘 영업 끝났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혼자서 고생하는 사장님 생각이 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제 태도가 너무 차가웠던 걸까요? 상철 씨가 갑자기 덩치에 안 맞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더군요. 요즘 저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알아요? 보나마나 우리 어머니가 은숙 씨한테 내용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래도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숙 씨는 그거 알아줘야 해요. 제가 그걸 왜 알아줘야 하는데요? 그야 내가 은숙 씨를 좋아하니까요. 네? 생각지도 못한 상철 씨의 고백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놀리나 싶어서 화도 나더군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상철 씨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사실 그 술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일자리 소개해준다는 핑계로 우리 가게에도 데려온 거라고요. 근데 은숙 씨는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저 상철 씨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먼저 가볼게요. 하고 상철 씨가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런 상철 씨를 잡을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가게에 출근했어도 도통 마음이 잡히지 않아 넋을 빼놓고 있기 일쑤였죠. 오죽하면 사장님이 은숙이 너 어디 아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챙겨? 하고 한 소리 하실 정도였어요. 그동안 상철 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것도 아닌데 고작 남자의 고백 한 번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제가 참 우스웠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일을 마치고 집을 가려는데 길목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름 아닌 상철 씨였습니다. 이제 일 끝난 거예요? 네? 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줘도 돼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전 그냥 말없이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뒤로 상철 씨가 줄줄 쫓아오더군요. 그 뒤로도 상철 씨는 매일 제가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차츰차츰 밥은 먹었냐? 오늘은 뭘 했냐?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게 됐죠. 상철 씨는 제 생각보다 더 유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엄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압박감이 컸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반에서 1등을 해야도 왜 전교 1등을 못했냐고 야단치시던 분이었어요. 가게 일만 해도 그래요. 일을 하면 왜 십을 못하냐고 혼을 내시죠. 이런 말 하면 너무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가게 물려받겠다시고 받던 후계자 교육도 결국 반년도 못해서 그만뒀어요. 전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쓰레기인가 봐요. 어머니가 한평생 힘들게 일궈온 가게를 제가 망치는 건 아닐지 겁이 나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사장님도 말 하나만 해도 아시잖아요. 속은 여린 분인 거. 상철 씨가 다시 가게로 돌아오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사장님 곁에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하는 게 누군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사장님 마음 알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누구보다 상철 씨를 아끼고 의지하고 계세요. 이런저런 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 상철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자에 대한 면역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상철 씨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상철 씨가 또 한 번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장님에게 눈치가 보여서 가게 사람들에게 사귀는 걸 비밀로 했어요. 아슬아슬한 연애였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나 다정했고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저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줬어요. 은숙이, 널 버린 엄마는 이제 잊어. 내가 네 부모도 해주고 남자친구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하여간 입만 살아서는. 입이라도 산 게 어디야. 뭐? 농담이야. 진짜로 내가 평생 너 외롭지 않게 해줄게. 약속해. 제 생일날 남자친구와 새끼손가락 걸고 했던 그때의 약속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틈만 나면 제게 결혼하자고 졸랐죠. 하지만 전 사장님에게 차마 사장님 아들과 사귀고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뿐인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결국 사장님에게 저희 관계를 밝혀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어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저는 성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요. 피임하는 방법조차 몰랐으니 말 다 했죠. 어느 날부턴가 몸이 너무 무겁고 속에서 헛구역질이 올라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며칠간 혼자 끙끙대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결혼을 바라던 남자친구는 오히려 기뻐하더군요. 잘 됐네. 당장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부터 받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자고? 그래. 언제까지 미룰 순 없잖아. 이렇게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설마 너 애 지우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가 다시 저를 찾을 거라는 기대를 버린 뒤로 제 소원은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좋은 남자를 만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저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였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미 들어선 아이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용기를 내서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은 둘이서 왜 같이 들어오니? 은숙이, 너 아픈 건 좀 괜찮고? 하고 물으셨죠.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남자친구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으며
아이가 생겼다는 것까지요. 사장님은 너무 놀랐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러다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그동안 둘이서 감쪽같이 나를 속였다는 거구나. 상천이는 몰라도 은숙이 너까지 나한테 그럴 줄은 미처 몰랐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더 길게 말할 거 없다. 이미 들어서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뭘 어쩌겠냐. 다만 난 너희한테 그 어떤 도움도 주고 싶지 않구나. 오늘부로 나는 너희 둘 다 모른다. 상철이 넌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은숙이 넌 내일부터 가게 나올 필요 없다. 나 없이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봐라. 남자친구가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장님은 매몰차게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제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을 돌리겠다면서 매일같이 가게로 나가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죠.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사장님의 대쪽 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결국 먼저 뱃길이 든 건 사장님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다시 후계자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저는 부를 가족도 친척도 없었어요. 그저 사장님네 친척들만 조금 모아놓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그리고 사장님네 집으로 몸만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은 아들이랍시고 용서했지만 며느리인 저는 쉽게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직원일 때는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했던 분이 며느리가 되자 너무나 냉랭해지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짐상을 차려도 손도 대지 않으셨고요. 가게로 나가 일을 돕겠다고 해도 괜히 그럴 필요 없다면서 집에나 있으라고 하셨어요. 참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 팔자에 자식은 없었던가 봐요. 예정일이 훨씬 남은 어느 날 갑자기 아래에 피가 비쳐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별다른 통증도 없어서 뭔 큰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남편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가게에서 일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걸요. 원래 임신 초기에는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이가 유산되고는 해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대원에선 저를 위로했지만 쉽게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더군요. 제가 칠치지 못해서 아이를 잃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한 채 시름시름 앓았어요. 이젠 얼굴조차 희미한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더군요. 하늘이 보기에 그런 제가 너무 불쌍했던 걸까요? 꿈결에 누가 제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머리도 가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위로까지 해주면서요. 다음날 눈을 뜨니 정말로 제 머리에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어요. 꿈이 아니더군요. 그제야 전 긴밤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저를 간호해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밖으로 나가니 주방에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잣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일어났으면 이리 와서 한솥을 뜨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있을 거야? 말투는 퉁명스러워도 그 속에는 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다시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식탁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끓여준 잣죽을 배불리 먹었죠. 그 뒤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에 손도 안 대던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제가 차린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말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차려둔 밥을 싹싹 비우고 나가셨죠.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쁜지. 보통 쌈밥집은 저녁 장사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을 식당에서 대충 차려 먹고 나는데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언젠가부터 저녁 도시락을 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냐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도시락을 챙겨주면 거절하지 않고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싹싹 비워서 빈통으로 돌려주셨죠. 우리 어머니 덕분에 나도 여보 도시락을 다 먹어보네. 고마워 여보.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자 마음을 놓은 눈치였어요. 어머니랑 둘이서만 또 너무 친해져서 나 안타시키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해도 전보다 표정이 훨씬 더 밝아졌죠. 덕분에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주변에서 농담처럼 곧 다시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1년, 2년, 횟수로 3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몇 번 가봤지만 별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가 언제까지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불같은 사랑의 감정은 얼마 못 가니까요. 그 뒤로는 둘이서 아이 키우는 재미로 의리로 사는 건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남편과도 점차 사이가 대면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또다시 그놈의 사춘기 병이 도지고 말았어요. 가게 일을 물려받는 게 정말 내 길인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못 믿어 하셔서 레시피를 알려주긴커녕 계속 잡일만 시키고 직원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조금만 더 힘내, 자기야. 어머니가 가게 일엔 워낙 대쪽 같은 분이잖아. 표현을 안 하셔도 당신 잘하고 있다고 대견해하고 있는걸. 조만간 완전히 믿고 음식하는 법도 다 알려주실 거야.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지만 결국 남편은 점점 가게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시간 늦게 출근하는가 싶더니 언젠가부턴 아예 가게로 나가지도 않았죠. 집에서 늦게까지 게임만 했어요. 처음엔 지켜만 보던 시어머니도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하면서 남편을 야단치셨죠. 남편은 일절 대거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계속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말이죠. 보다 못한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 따라서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네가 왜 따라오냐고 어이없어 하셨지만 남편 대신 저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예전에 하던 것처럼 홀에서 손님들도 상대하고 주방에서 재료 손질도 도왔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 몸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걸요. 주방에서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워낙 독한 분이라 악으로 깡으로 버티긴 하셨지만 하루 장사가 끝나면 팔다리가 너무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죠. 이런 것도 모르고 우는 소리만 하는 남편이 참 철없게 느껴졌어요. 결국 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떤지 아냐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가게로 나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알겠으니까 그만해. 그만하게 뭘 그만해. 늘 알겠다고만 하고 막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아이씨, 내가 그만하랬지. 급기야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손으로 제 뺨에 때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놀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날 때린 거야?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저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제가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이 일을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줄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방금은 내가 미쳤던 거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약속과 달리 남편은 그 뒤로도 다툴 때마다
제게 손을 올렸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더 쉽다고 하잖아요. 술에 취했을 때는 아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도 빼앗아가고 가게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갈 거잖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더욱 거침없이 행동했죠. 결국 얼마 못 가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있는 힘껏 제 배를 차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보고야 마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그런 거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바보같이 맞고 있었어.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저런 놈을 아들이랍시고 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여자를 데려도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윽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은숙이 너 이혼해라. 네? 저놈이 너 같은 여자 만나기엔 한참 모자란 놈이라는 거 나도 진작 알고 있었다. 근데 어미 욕심에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산 건데 더는 안 되겠구나. 이혼하고 네 삶 찾아 은수가. 혼자가 되는 걸 무서워하지 마.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시어머니 말씀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건 진작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될 게 너무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걸 꿰뚫어보고 제게 용기를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저 사실 저 사람하고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네 맘 다 안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펑펑 우는 저를 꽉 끌어안고 달래주셨어요. 그 온기에 갑자기 가슴 속에서 없던 용기가 샘솟더군요. 그 길로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요. 시가를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제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셨어요. 안 받겠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그럼 평생 자기 가슴에 죄스러움이 남을 것 같아 하셔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한 뒤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봤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시어머니처럼 저만의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러기엔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 돈부터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는 사람 소개로 분식집 주방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뵌다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에 바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있더군요. 그 사이에 전 역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고요. 그 가게에 쌀을 대주던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저처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지만 사람 하나만큼은 참 착하고 성실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죠. 먹고 사는 건 여전히 빠듯했어요. 전 시어머니가 주셨던 돈은 가게를 차리면서 다 써버렸는데 정작 가게 일은 그렇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됐는데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주변에 하나 둘씩 분식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분식점하고는 도무지 가격 경쟁으로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손님이 하나 둘 줄기 시작하더니만 언젠가부터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되나 정리하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근심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웬 멀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예사 손님은 아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대뜸 제게 명함을 내밀더군요. 박용자 씨 아시죠? 전 박용자 씨 변호사입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의 변호사였어요. 그 변호사가 전한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 전 외롭게 돌아가셨고 집에서 발견된 유서를 가족에게 공개하는 날 전 며느리가 이 집에 꼭 와주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을 다시 보는 게 너무 껄끄러웠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전 시어머니를 외롭게 가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유언식장이 발표되는 날 시가를 향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남편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 떡고물 떨어질 거 없나 해서 왔나 본데 꿈깨. 넌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니까. 그새 재혼을 했는지 옆에는 웬 어린 여자애 하나가 딱 붙어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반대하자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돌봐줄 일이 하나 없는 이 집에서 심장마비로 눈을 감았던 거였어요. 짐승 같은 놈과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변호사의 유언장 공개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변호사가 유언장을 발표했어요. 가게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을 전 남편에게 물려주셨고요. 제겐 예상과 달리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이럴 거면 저를 왜 부른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지 서방 버리고 도망간 계집애한테는 10원 한 장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지. 남편은 희낙낙한 표정으로 세 부인을 데리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다투던 친척들고 그런 전 남편 뒤를 따라 사라져버렸죠. 그 누구도 전 시어머니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혼자 남겨져 집안을 둘러보니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곳곳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요. 욕실과 주방 쪽엔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이런 곳에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아계실 적에도 워낙 깔끔하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엉망이 된 집을 보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고민하던 저는 빗자루와 걸레를 찾아 하루 종일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문득 마당에 놓인 장독대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장독대였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군데군데 깨진 부분들도 있더군요. 항아리를 열어보니 몇 년째 관리를 안 한 건지 대부분 곰팡이가 쓸고 상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집 된장이 담겨있는 장독대만큼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장맛이 멀쩡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접으로 한 움큼 된장을 폈죠. 그런데 무언가 턱 걸리는 느낌이 나더니만 된장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바로 저 얼굴이었어요. 저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잠깐 동안 정신을 잃었던 것도 같아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여전히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장독대 안을 들여다봤죠. 장독대 안에는 여전히 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왜 장독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고민하던 저는 장독대에서 그 사진을 빼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사진에 묻은 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뒤집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뒷면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여기 장독대 안에 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아가 너는 꼭 보겠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편지였죠.
내가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그래도 이걸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아들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란다. 부디 이게 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그 뒤엔 시어머니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장담 그는 법과 쌈밥용 쌈장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울고 나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더군요. 전 시어머니의 사진 몇 장과 유품, 그리고 제게 물려주신 소중한 편지를 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그 와중에도 뭔가 감나가는 걸 훔쳐간 거면 바로 신고할 거라면서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이런 놈이 태어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놈이 과연 시어머니의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그런 제 걱정은 곧 현실이 됐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를 3년도 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일하기 싫다고 허구한 날 직원들에게만 맡겨놓으니 식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결국 얼마 못 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비싸게 넘겨버리더군요. 본인은 뭔 유통사업을 하겠다면서요. 꼴의 사장님 소리는 계속 듣고 싶었던가 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결국 얼마 못 가 그 사업도 쫄딱 망하더니만 그때부턴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많던 재산도 다 까먹고 두 번째 부인에게도 이혼당해서 호랩의 신세가 됐더군요.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한때 사이 부비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미 끝난 사이 더는 얽히지 않으려고 해요. 전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사실 전 남편의 가게가 그렇게 망한 뒤에도 저는 쉽게 쌈밥집을 열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구었던 그 가게, 그 맛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민하는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쌈밥집을 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도 제 뜻을 지지해줬죠. 저희 부부는 당시 살던 전셋집을 빼고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구했습니다. 식당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옆에 넓게 마당이 있어서 장을 담그기에 딱 좋았죠. 전 시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방법대로 장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장이 숙성되자마자 바로 쌈밥을 만들어 봤죠. 먹자마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기억 속 시어머니의 맛이 그대로 구현돼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한 거라면서 저를 지켜 세웠어요. 그분 옆에서 10년 가까이 고생한 건 당신 전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잖아.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거나 다름없지 뭐.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장 보는 것부터 재료 손질까지 무엇 하나 시어머니에게서 배우지 않은 게 없었죠. 용기가 생긴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고 쌈밥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게 위치가 안 좋아서 있을까요? 기대와 달리 처음 몇 달은 파리만 날렸어요.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죠. 하지만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서서히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년이다 지역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어요. 지금은 저희 지역 맛집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저희 가게가 뜰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주말엔 손님들이 몇 시간씩 대기해서 먹을 정도예요. 기다려주시는 손님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최근에 가게 확장도 했는데 사실 공사하면서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맛집 가게를 괜히 이전하거나 확장하면 망한다는 미신이 있어서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지켜주고 계신 덕분일까요? 이전 후에도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이 1.5배 정도 뛰었어요. 남편은 이게 다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올 명절에도 한 번 더 찾아뵙자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 전 시어머니 산소가 자른 말을 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제가
시어머니와 얼마나 각별했었는지 잘 아니까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워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말이죠. 역시 사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도 인생 역전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